한문 놔두고 한글만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가물하고 땅은 누르고 우주 또한 넓으면서 황량하여라. 해와 달은 찾다가는 기울어지고 별자리는 밤하늘에 술을 놓도다. 추위요자 버리라는 세월 속에서 가라를 걷어 겨울이면 저장을 하며 3년마다 윤달로서 한 해 이루고 일자로서 은고양을 조절해가네. 먹구름은 솟아올라 비를 내리고 이슬 내쳐 마치는 소리가 됩니다. 여수에서 난금이 최상의 품질 공명에서 난금이 으뜸이로세. 거벌이란 영검으로 조나 크고 양이라는 명으로서 이름 못하네. 과일 중에 고래라는 고약한 난금은 남극에 기중하는 여자가 생각. 바닷물과 시냇물은 짜고 싱겁고 물고기는 물속으로 새는 하늘로 기시와 신문시가 동사하늘로 소시는 조관이고 이왕시기만 처음으로 생긴 문자 생기대로 하나의 사상을 만들어서 읽게 되었네. 임금자의 나라까지 선양하는 도와 강과 우리의 제왕 요술이 되고 백성들을 부유하고 죄는 하나니 주간에 바람이며 음락하거나 조정에서 현자에게 돌을 부르니 팔짱이고 앉았지만 평화로워라.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김수인이 오랑캐도 신앙에서 쫓아나고 지난번 여기까지 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멀고 또는 가까운 일체가 되어 인소라고 따르면서 귀순하더라. 동하며 나무 위에 앉아서 울고 흰마하기 정원에서 뜰뜨며 그 동안 소총까지 고루 입히고 시리한 문위에 툭 비치네. 이내 몸의 요소는 흙물물바람 정신적인 세계로는 이능이 예지신 기르시고 가르치신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공부만 함부로 하랴.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꼭 보겠습니다. 오늘은 멀하 가까우니 한일 몸체부터 보겠습니다. 멀하 가까우니 한일 몸체. 이 멀하자가 보면 이게 좀 특이해요. 멀하 가까우니 한일 있죠.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일 몸체 일몸체 그 다음에 거느릴 솔 손빈 돌아갈 귀 임금왕입니다. 임금왕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모두 다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어디 가냐 왕에게 돌아가서 왕의 귀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그 내용입니다. 멀 원자도 있어요. 멀 원자. 근데 멀 원자하고 멀 하자하고 약간 달라요. 멀 원자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거는 빌려서 어떤 공간의 세계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고, 요거는 일반적인 먼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 때는 항상 뭔가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게 빌려와서 하는 것을 할 때는 뭘 할자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멀다라고 하면 멀 원자 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특수성이고,
요거 비슷한 게 뭐냐, 가까울 근자가 있어요. 가까울 근자는 일반적으로 다 멀은 가까울 근다 이걸 쓰는데, 요거 천자문에서는 독특하게 요 두 글자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 있죠? 두 개 다 뭐가 있냐면 책받침 들어 있어가지고 어떤 그 공간의 거리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요 글자가 좀 재밌게 생긴 게 요거 앞에 활공자를 붙이게 되면은 활공자를 붙이게 되면 미륵미자가 되죠. 미륵미, 흘미, 미륵미 그래요. 미륵이 있는 그건 미륵미고 아미타미. 어느 날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제 미륵보살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미륵보살한테 얘기합니다. 아직 미륵보살 당신은 아직 보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륵보살이니까 예, 저는 아직은 보살입니다. 당신은 언제쯤 성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일겁 뒤에 있어요. 일겁 뒤를 지나야 성불합니다. 일겁이라는 게 보통 지구 나이를 얘기하니까 지구 나이가 46억 5천만 년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일겁에 비해서 한 10억 년 정도 준 그 시간이죠. 보통 불교에서는 56억 7천만 년인데 56억 7천만 년인데 지구 나이는 46억 5천만 년이니까 한 10억 년 툭 잘라내놓고 이제 지구령인데 저는 그냥 누가 일겁이 얼마냐고 물으면 저는 늘 지구령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제일 기억하기 좋으니까. 지구 나이는 기억하기 좋으니까 지구령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미륵보살은 부처가 되려면 지구 나이만큼이나 있어야 돼요. 지구 나이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손톱이 1년에 얼마씩 자라냐면 약 3cm가 자랍니다. 3cm. 손톱이. 그런데 이 손톱이 3cm 자라는데 56억 7천만 년 전, 46억 5천만 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면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약 17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17만 킬로미터. 지구를 4바퀴를 돌고도 한 절반쯤 돼야 돼요. 손톱 자라는 속도로다가 지구를 4바퀴를 돌고 한 절반쯤 가야만 17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구의 나이예요. 우리가 보통 46억 5천만 년은 아니고 46억 돈 많은 사람들은 46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46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아직 1겁은 더 기다려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요. 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그러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미타 부처님은 10겁 전에 이미 부처님이 되셨죠. 아미타에 그래 나오니까 10겁이면 얼마나 지구의 나이의 10배니까 약 465억 년이면 465억 년쯤 됐잖아요. 46억 5천만 년이 아니라 465억 년쯤 되니까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다가 얼마? 지구를 40바퀴를 돌고도 또 한참을 돌아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요. 40몇 바퀴 좀 돌아야 되겠죠. 그렇게 엄청난 그 시간인데 아미타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양보 좀 해라. 응? 나는 이미 이렇게 오래되고 나면 이제 노장이니까 나한테 이 미륵미자 이거 미륵미자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아미타 미자로 다가 쓰도록 좀 양보해 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저기 투표를 한번 해가지고 중생 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국민 투표처럼 중생 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미타 부처님이 나는 그래도 10겁이나 지났는데 10겁이나 지났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표가 많이 오겠지? 그러고서 이제 표를 중생 투표를 한 거예요. 국민 투표가 아니라 중생 투표를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웬걸요?
아미타 부처님에게 표를 던진 율은 미륵 보살에게 표를 던진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생들은 미륵을 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제가 사실 제가 지은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인데, 왜 아미타 부처님은 그렇게 10겁이나 될 정도로 엄청 이미 오래전에 부처님 되시는데도 표를 조금 받고, 미륵보살은 아직 부처도 못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7겁 뒤에나 부처가 되는데, 어떻게 미륵 미자에다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지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뭐냐, 미래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이미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여사님도 얘기를 하시기를, 부진오지라고 해가지고, 늙음이 나도 모르는 새, 늙음이 왔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거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그 절집안도 마찬가지로 사실 자꾸 젊어져야 되는데, 절집안이 안 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미자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아미 할 때 미자가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나도 보통 요즘은 줄여서 그냥 미타불이라고 그러는데, 아미타라고 하는 거 미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건 줄여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에 아자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거야. 자기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말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삽니다. 미래가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살자 그러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요 옆에다가 활궁자를 붙이게 되면 미륵 미자가 돼요. 근데 책받침을 넣어가지고 가까운 이자가 돼버렸죠. 이거 비슷한 글자가 또 있어요. 이게 링크가 자꾸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우리 여기 도복과 선생님도 택시기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글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자. 수이지요? 수인데, 이건 서월로, 중국 발음은 서월이라죠. 서월인데, 글자가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전에는 서울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한청을 했습니다. 한청, 이렇게 했는데, 한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성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중국 사람은 한청으로 발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나라의 성쯤으로 본 거예요.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를 한나라의 자기네 한 민족의 성 정도로 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한성이 계속 내려오다가 또 한양으로도 내려오다가 나중에 한양이니 한성이니 하는 게 나중에 수위로 바뀌었어요. 서울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쯤 바뀌었냐면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얼마 전에 한 13년쯤 됐죠. 그래, 한국을 떠나서 한 30년 넘게 한국을 떠나 있던 이제 우리 해외 나가 있던 교포가 한국을 한 30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모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인데 그래가지고 한국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러는데 택시기사한테 한청을 사용하니까 한청은 좀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수위로 나와 있더라고. 수위. 서울 한청 여기구나. 지금은 한청이 서울로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수의대학교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기사님 이따가 수의대학교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수위가 원래 옛날에는 한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나 한성대학교 데려다 주시오 그랬어요. 요 글자는 써준 거예요. 써주면 한성대학교 그러니까 한성대학교가 어디 저기 예? 삼성 그쪽에 어디 있었던 거라고. 근데 거기를 딱 갖다 내려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걔가 아니거든요. 자기 노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리긴 내렸는데 보통이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자기가 한성대학교에 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바로 차로 돌려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수위라는 걸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양반이 그 기사가 수위가 서울이었으니까 서울이니까 그럼 이분이 한성이 아니고 한성대학교 가면 서울대학교인가 보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돌려가지고 거기 가니까 아직 그 노신사가 아직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좀 난망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다시 왔냐고. 혹시 저기 그 서울대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냐니까 맞다고. 제가 모셔드릴게. 이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서울대학교를 가서 딱 내려드렸어. 근데 너무 서울대 내리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고 나오는데 이제 돈을 더 준다니까 저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왔어. 전 이렇게 손님을 제가 처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모셔드렸잖아요. 그걸 충분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택시를 몰고 나가는데 뒷자리에 보니까 뒷자리에 조그만 메모하고 가방 조그만 손가방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손가방 안에 메모를 한 거예요. 이 노신사가. 참 당신은 정말 멋있는 드라이버라고. 그렇게 왜냐면 그냥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으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태워다가 서울대학교까지 딱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는 도중에 거기 메모를 해가지고 그 택시 뒷자리에 이제 놓고 내린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세차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한다 보니까 그게 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메모와 함께 그 안에 금일봉이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다시 갖다 드려야 된다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그런 기분이 좋으니까 금일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했다는데 같은 글자를 놓고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읽어야 되는데 수위로 읽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못 알아듣고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일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전 세계 어디도 수위라고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울로 읽어야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명사를 할 때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 근자가 이렇게 쓰나? 이 근자 쓰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습근평 그러면 우리가 습근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시진핑은 알아듣는 습근평 못 알아듣거든요. 습근평 못 알아듣습니다. 시진핑이라 해야지. 일본에 가가지고 습근평이라 그러면 걔들은 요미 가다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어요. 그래서 음독으로 읽을 때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오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시진핑이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도 시진핑이라고 읽어야만 맞을 거예요. 그래 알아들어요.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습근평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우리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이렇게 한문을 읽는 방법이 너무 우리 것으로만 고착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적어도 중국의 어떤 그러면 중국의 고유명사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북경 그러면 패킹이라고 말을 쓰는다. 패킹은 이제 저쪽 광동어 발음이기 때문에 패킹이라고 쓰지만 베이징이 제일 좋겠죠. 북경 그러면 다 못 알아듣습니다. 잘 거의. 그것처럼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대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저한테 뭐가 똥퐁 그러면 내가 똥퐁 잡는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근데 똥퐁이 아니라 난 동봉이다 그래요. DONG, BON이 동봉이다 그래요. 왜냐면 나는 한국 발음으로 동봉이지 중국 발음으로 똥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때는 저는 DONG, BON을 써줘요. 써줘가지고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요. 그럼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미평양을 위한 즐거움을 책을 내면서 전부 고유명사를 다 이 중국발음으로 했어요. 공자도 콩주로 해줬고, 그 다음에 베이징이라고 해줬고, 뭐 이렇게 다 거기에 맞게 성도도 청두를 이렇게 발음해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다 콩쓰는 공자로 되어 있고 멍주는 맹자로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이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꾸 고유명사를 읽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할 땐 항상 이 중국어로 나올 때 현재 쓰고 있는 고유명사 중국어는 항상 옆에다가 웨이드식으로다가 항상 그걸 발음 표기를 해줬거든요. 발음 표기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워버리고 그냥 공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애써가지고 그 웨이드식에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발음 기호 써줬는데 그걸 다 다시 공자, 맹자로 다 바꾸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도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그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올대라는 책에서 그렇게 다 옛날 우리 읽는 방식으로 다 바꿔놓은 꼴인 거예요. 나는 애써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분명히 옆에다 웨이드식을 써주면은 그냥 수위 이렇게 써요. 수위. 수위라고 참 써주면 괜찮은데 수위도 아니고 뭐라 하죠? 그냥 서울을 써놓는데 수위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뭐 서울 이렇게만 쓰겠죠. 서울은 괜찮아요. 순수 우리 발음이니까. 그럼 전 세계 나오면 서울 발음이 나니까 하는데 그걸 다르게 해주면은 못 알아보죠. 멀리 가까이인데 이것도 멀리 가까이예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로 들자면 요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거리를 얘기하지만 이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는 특수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쓰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집, 멀리 있는 학교, 가까이 있는 집, 가까이 있는 학교 이런 거는 이 글자를 안 쓰고 이걸 씁니다. 반드시 이걸 쓰는데 요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특수한 그 명사가 붙을 때는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만큼은 공간의 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만 써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한 몸이 된다는 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한 몸, 그 한자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선비사자 밑에다가 요걸 그 보자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었어요. 이게 무슨 보자기냐면 제상을 차려놓고 이 제기예요. 제기에다 제기잔에다가 술을 따서 올리고 그 위를 정말 잘 예쁘게 포장을 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조상에게 제례를 지내거나 아니면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그냥 아무렇게 차려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잘 단정하게 차렸죠. 그래서 요 한일자는 그런 쪽인데 누가 지냅니까? 누구한테 지냅니까? 선비사자인데 이 선비사자라고 하지만 선비사자의 의미보다는 하늘의 의미가 되고 땅의 의미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그런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기를 놓고 그 위를 예쁘게 잘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마음에 포장을 한 거죠. 그 마음만큼은 하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데 몰라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땅의 제사를 지낼 때는 그때 그 마음만큼은 하나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몸체자는 이렇게 이게 요 위에 거가 뼈예요. 이건 육신이고. 그래서 뼈와 육신이 여기까지 뼈죠. 뼈고 뼈와 육신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건강해야 돼요. 뼈 없는 육신은 의미가 없고요. 어떤 근육이라든가 육신이 없는 뼈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몸을 형성할 수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때는 요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뼈만 있거나 아니면 뼈가 없거나 그냥 흐물흐물하면 이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죠. 뭐가 뼈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지렁이 뼈 없죠. 네. 지렁이 뼈 없는 생각 그러네. 지렁이 뼈가 없으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뼈만 되어져 있는 그런 그 갑각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속엔 갑각류들은 속에 뭐죠? 부드러운 살이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안에 몸을 지탱해주는 굵은 뼈, 가는 뼈들이 뼈가 있기 때문에 겉을 싸고 있는 그 살결이 부드러울 수 있지만 그 대신 갑각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속에는 오히려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갑각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육질의 사람이 있어요. 근육질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참 부드러운데 그 속엔 단단한 뼈가 있고 갑각류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실제 마음의 생은 참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래 갑각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내유외강이니 외강내윤이 그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뼈와 살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야 돼. 이거 풍년풍자인데 이게 풍년풍자인데 이 풍년풍자도 마찬가지로 뭐죠? 이것도 제기에다가 파투자인데 제기에다가 그 음식을 차려놓고 요거는 이제 실떡입니다만 음식을 차려놓고서 조상에게 하늘에게 지신에게 예를 올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예가 옆에다가 요걸 갖다 붙이게 되면 뭐가 되죠? 예도 예자가 되죠. 예도 예자가 되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대해서 내 마음의 풍부한 것을 다 올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넉넉하게 올리는 거예요. 좀 부처님한테 우리가 공양 올릴 때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별 볼 이러면 과일 전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과일, 정말 제대로 맛있는 떡, 정말 괜찮은 쌀, 정말 그냥 꽃도 정말 아주 아름답게 꽂혀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는 차를 올리더라도 그냥 조그맣게 그냥 무슨 종지에 올리는 게 아니라 큼직한 그런 답안에다가 차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예를 올릴 때는 넉넉하고 풍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풍년, 풍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뼈와 살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일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어디에 요 말이 나오냐면요. 금강경에 보게 되면 일체 동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들 보신 게 기억나시죠? 일체 동관분인데 이게 제18이에요. 18번째 일체 동관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32개 그 챕터 중에서 제18이에요. 제18분인데, 18분인데, 이게 일체 동관분이에요. 여기는 뭐냐, 한 몸으로서 함께 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한 가지로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내가 한 몸이라고 보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나와 한 몸으로 보지 내 분신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 분신은 나와 다른 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신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일체가 되고 그냥 한 몸, 떼어쓰기 한 몸이 아니고 그냥 붙여쓰기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 그럴 때 이렇게 떼어쓰게 되면 한 사람이란 뜻이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인 뜻이지만 이걸 붙여쓰기를 하게 되면 그냥 너와 내가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바라볼 때 자기와 한 몸으로 생각해서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동시에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떼어쓰기를 해주게 되면 그냥 나의 분신일 수 있어도 내 자신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일체동관분이라 해가지고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죠? 부처님은 중생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중생의 눈을 갖지 않고는 중생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은 하늘의 눈을 갖췄습니다. 왜? 하늘의 눈을 갖추지 않고는 하늘의 신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은 지혜의 눈을 가졌습니다. 지혜를 갖지 않고는 깨달은 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은 진리의 눈을 가졌습니다. 진리의 눈을 갖지 않고는 정말 그 진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은 다 동시에 또 불안을 갖췄거든요. 부처전문화자. 부처가 되지 않고서 부처의 눈을 갖추지 않고는 자기가 부처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부처 한 놈이 될 수가 없는, 다른 부처 따로 있고 내 부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으로부터 부처 이르기까지 다 동일한 몸이라고 봤기 때문에 동일한 몸으로서 한 가지로 관찰하는 그런 그 챕터다 그래요. 일체 동관분이라는 게 금강경 제18분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 임금이야말로 정말 멋진 임금이죠. 다 내 백성이야. 아니, 그들이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왕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왕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는 말도 되고 되돌아간다는 말도 되는데 그러면 거느릴 쏠자는 거느리다의 뜻도 있지만 거느릴 쏠자도 있지만 거느리다의 뜻도 있지만 비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비율이 아주 무슨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퍼밀리라든가 이런 것인데 퍼센트는 센트가 100이라는 뜻이 100분율이고 퍼밀리는 밀리가 1000분율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무슨 퍼센트든 퍼밀리든 간에 그때 쓸 때는 요걸 율이라고 해요. 율로 발음을 해요. 100분 율 할 때 율로 발음하죠. 그때는 율빈이 되겠지만 실제 여기는 율빈이라는 말은 없죠. 왜냐면 이 손님 자체가 손님을 거느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스리다 거느리다 하기 때문에 이건 솔자로 발음을 하지 이제 율로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백분율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율로 발음해야 돼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렇게 거물현자는 극하다, 심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하늘의 뜻도 가지고 있고 북쪽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를 다 거느리고 하는데 어떻게 거느리냐면 공간적으로 거느리고 시간적으로 거느리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거느리고 시간적으로 거느리는데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붙었는데 이거는 그 더불어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함께 다 거느리고 한다 해가지고 시공간에 거느리고 한다 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손빈자예요. 손빈자는 이건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는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은 손님인데 하나의 작은 손님이에요. 이게 사유를 얘기합니다. 이건 며느리도 아니고 사유예요. 사유는 뭐라 그러죠?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옛날부터 사유는 늘 재산을
재산을 드러내놓고 도둑질하는 그렇게 받는가 봐요. 요즘에 딸이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딸이 도둑놈이 아니고 옛날부터 사위가 도둑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위는 백년 손님인데 그러고 백년 손님이 이 객자하고 약간 다릅니다. 객자는 빈객 그럴 때 이 객자는 좀 이렇게 각각 쓰지만 요거는 달라요. 이거는 일소패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작은 재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작은 재물. 야금야금 사위는 장인 장모님의 재산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가지고 자기 집사람을 시켜가지고 참 가져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위 없죠. 제가 보면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건 큰일 났네요. 어쨌든 옛날에는 백년 손님 할 때 요 손자를 안 쓰고 요 손자를 썼어요. 요 손님이라는 뜻을 썼는데 그 손에다가 뭘 쓰죠? 님자를 붙여요. 손님 그래요. 왜 손님이냐 하면 손해를 보여줄 님이라서 손님이에요. 손해를 보여줄 손님이라서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손님은 뭐냐? 적어도 내 딸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손님이라고 붙여준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모든 고객을 다 손님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고객은 요거죠. 여기는 왜냐면 각성바지예요. 각각 각자가 써있기 때문에 다 각성바지이기 때문에 각성바지가 뭐죠? 꼭 내 사위가 아닐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은 각성바지라서 이 객자 쓰는 거예요. 손객자. 요거는 소중한 객이고, 요거는 좀 덜 소중한 객이죠. 요거는 사위도 될 수 있지만 요건 사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년 손님이라고 할 때는 요 손님 객자 쓰지 않고 요 손님 빈자를 쓰지요. 요걸 씁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을 다 데리고서 어디로 돌아가냐? 왕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왕은 앞에서 쭉 나왔던 그런 소중한 왕들입니다. 그런 왕들에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규자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돌아갈 규자는 이 돌아갈 규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돌아갈 규자는 보면 요게 오른쪽 거가 이게 흰 백자도 되긴 되는데 이게 흰 백자도 쓰지만 흰 백자가 아니고 이렇게 쫓을 주자 쓰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쫓을 주자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즘 이렇게 길게 안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써요. 근데 원래 흰 백자보다는 요게 더 맞는 글자거든요. 이 쫓을 추자 밑에다가 저기 뭐 책받침 생략이 됐지만 쫓을 추 밑에다가 머물지예요. 내가 쫓아가다 쫓아오다는 그런 뜻인데 쫓아서 가다 보니까 누구 쫓아가죠? 옛날에는 부창부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쫓아가야 돼요.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원래 우리는 이 아내를 쫓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삼국시대 때라든가 고려 때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뭐가 되죠?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게 됐어요. 부창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창이죠. 부창, 이 부수예요. 부수.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고요. 그 조선시대를 제외한 모든 시대에서는,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같은 부창부수인데, 발음은 똑같은데, 남편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맞아요. 지금도 이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맞아요. 왜냐하면, 조선조를 제외하고, 신라시대 때라든가, 그 백제나 고구려 때나 할 때는, 장가를 들게 되면은, 장가에서, 처갓집이 아니에요. 처갓집은 누가 처갓집이에요? 내 집이 처갓집이에요. 왜? 나하고 같이 결혼을 사는 사람이 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내 사람이 그녀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요. 처갓집이라는 말은
원래는 사전에는 없어져야 되는 말이죠. 처갓집은 없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장가야, 그냥 장가. 장가 둔다고 해서 장가잖아. 장인 장모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장가지 내 처갓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처갓집은 당연히 내 집이 처갓집이지. 나하고 같이 사니까 아내와 내가 함께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집이 그게 처갓집이에요.